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간담회를 제가 준비한 이유부터 빨리빨리 읽어가겠습니다. 자료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2015년 3월 3일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많은 기자분들이 저희 집도 찾아오시고 학교로도 찾아오시고 제가 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공항에까지 찾아오셔서 저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3일에는 공항에 오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월 4일 날 해외 출국 일정도 있고 그 자료를 또 미리 읽어야 됐습니다. 읽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통과된 법에 대해서 아직 그 요약된 보도만 있고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일 날 아시다시피 제가 출국을 해서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다행히 회의가 이틀 일정인데 첫날 중요한 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일정은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해서 통과된 법을 입수해서 주말에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안에서 이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안이란 건 제가 애초에 입법 예고했던 안입니다. 제가 애초에 입법 예고했던 안이 나중에 정부 제출될 때 조금 바뀌었고 또 정무위에서 법사위 나오면서 또 바뀌었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입법 예고했던 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두 분야만 통과되고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요.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한다거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형이 판사인데 그 동생이 그 방에서 그 형이 재판장인 방에서 변호사로서 또는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걸 피하자. 이제 일단 재판에서는 다 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도 도입하자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이 자기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 서류를 직접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해 주세요. 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 폐지해 주세요. 부정, 부패, 부조리, 원상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10년 동안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전락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휘말리고 감옥살이까지 기가 막힌 곳에 정치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 원장님 MB 방법들 수상대 아시잖아요.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여야 합니까?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이 저분의 사연을 아주 상세히 취재해서 언론에 한번 다뤄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주길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진행을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를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할 경우에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100만 원을 초과했던 100만 원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통과된 법은 1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 원 이하를 수수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다 그 유죄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해도 뇌물죄로 인정을 해왔어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건 결국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법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수차 여러분들께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 판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참고 판례를 읽어드리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내무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해서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미 판례가 나가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서 이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묻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아쉬운데요. 원안에서는 가족 개념을 이제 민법 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배우자라든지 직계 혈족이라든지 형제 자매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 혈족의 이제 같이 사는 그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까지는 같이 살 때 해당하고요. 배우자나 그 직계 혈족,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모나 자녀들, 형제 자매까지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그런 이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배우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 형님들이 많이 문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축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넣었냐. 제가 나중에 불고지죄에서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만 동일시할 수 있고 직계 같이 사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들, 딸들 또 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는 뭐 제외시킨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전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가족 이제 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금품 수수할 시도 직무 관련성을 요구했죠.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 수수 시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했지만 통과된 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서 범위가 또 축소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다 있다고 앞에서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데서 축소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에서는 이걸 전부 삭제를 하고요. 15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우리나라가 사실 매사에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부정 청탁 금지와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민원을 전부 다 뭐 복지부동하면서 듣지 않게 된다든지 또 억울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할 때도 없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자기 일을 좀 아까 오신 분처럼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소하는 것을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것까지 다 처벌하는 것은 그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빼고 어디까지나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만 이제 과태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매사에 일만 생기면 무조건 유력자 등 제3자를 찾아가서 청탁하고 이를 통해서 목적을 관철하려는 그런 고질적인 제3자 청탁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백이 있어야 되는 사회, 뒷심이 있어야 되는 사회, 또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 사고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쭉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시를 쭉 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제3자의 부정청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과된 법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제3자의 고충 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인사 청탁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는 청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적절히 걸러 주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비춰보면 조금 이제 그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걸러 주신다는데 맡기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에서는 사실 저는 시행일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법 자체 시행은 1년 후부터 하기로 하고 처벌 규정은 그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국민의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두 단계로 원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부터 시행을 해서 그 처벌은 이제 2년 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일괄적으로 1년 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종 통과된 법은 이제 1년 6개월로 절충되었죠. 그래서 원안이 두 단계로 나눠서 했던 것,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안에서 확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은
이제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외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에 대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이제 공직자나 공공기관 이렇게 한정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 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 분야에 뇌물죄가 있고요. 민간 분야에는 배임수재죄가 있죠. 근데 그런 형사처벌 법규가 있지만 그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이제 이 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까지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 분야로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 분야의 부패 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CPI 지수나 이런 데 민간 분야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컨대 민간 분야의 A기업에서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 부패를 한다면 과연 그 기업이 글로벌적인 그 성공한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민간 분야의 반부패 대책도 사실 절실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뜻밖의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 비해서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안 들리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 비해서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 들으셨는데요. 일단 자신이 애초에 입법 예고한 원안 일부와 후퇴한 점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좀 했는데요. 먼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누락된 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요구했다는 점이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법 적용 대상자가 민법상의 애초에 가족이었는데 현재 통과된 법에서는 배우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원안보다 축소된 점, 또 선출직 공직자 외 제3자가 고충민원 처리는 예외됐는데 고충민원이라도 청탁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해석상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시행일이 1년 6개월 후에 시행되기로 한 부분, 원안 취지와는 달라 아쉽다. 그리고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당초에는 먼저 공직 분야에서 시행한 후에 차츰 민간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렇게 통과된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진 않을까 관측이 되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